엘리트 요원, 도시의 그림자를 걷어내다. 1. 도시의 쉼터, 드리운 그림자. 서울의 복잡한 도심 한편, 낡은 건물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작은 골목이 있었다. 이곳은 재개발의 물결 속에서도 꿋꿋이 옛 모습을 지켜온, 마치 시간마저 비껴간 듯한 공간이었다. 골목 어귀에는 갓 구운 빵 냄새가 풍기는 작은 빵집,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낡은 이발소, 그리고 따뜻한 정이 넘치는 작은 식당들이 자리하고 있었다. 전직 국가정보원 특수요원이었던 한예나는 3년 전, 은퇴 후 이곳에 작은 카페를 열어 조용하고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다. 그녀의 삶은 늘 긴장의 연속이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국가의 안보를 지키고 위험한 임무를 수행하며 수많은 밤을 지새웠다.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커피향 가득한 공간에서 사람들의 소소한 이야기를 듣는 것이 그녀의 유일한 낙이었다. 따뜻한 라떼를 만들고 손님들과 가벼운 농담을 주고받는 일상 속에서 예나는 비로소 마음의 평화를 찾아가고 있었다. 예나의 카페는 골목 주민들의 사랑방 같은 곳이었다. 매일 아침 신문을 읽으며 커피를 마시는 빵집 할아버지, 점심시간마다 동료들과 함께 찾아와 수다를 떠는 이발소, 아줌마들, 그리고 저녁이면 하루의 피로를 풀러오는 식당 주인 김민준 씨. 민준 씨는 예나의 카페에서 가장 오래된 단골이었다. 그는 언제나 따뜻한 미소로 예나를 대했고, 때로는 그녀의 말동무가 되어주기도 했다. 민준 씨에게는 하나뿐인 딸 김수아가 있었는데, 수아는 방학 때마다 아버지를 도와 식당 일을 하다가 예나의 카페에 들러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곤 했다. 예나는 민준 씨와 수아를 보며 가족의 따뜻함을 느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평화로운 아침이었다. 예나가 막 카페 문을 열고 테라스에 화분을 내놓고 있을 때였다. 낡은 SUV 한 대가 요란한 엔진 소리를 내며 골목 안으로 들어섰다. 차 안에는 험상궂은 인상의 젊은 남자 3명이 앉아 있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골목의 평화로운 분위기와는 어울리지 않는 날카로운 기운이 서려 있었다. 예나는 그들을 보며 과거의 기억을 떠올렸다. 국정원 시절, 그녀는 저런 눈빛을 가진 사람들을 수없이 상대해왔다. 본능적으로 그녀의 신경이 곤두섰다. 무슨 일이 있으려나. 예나의 예상은 틀리지 않았다. 깨어진 평화, 되살아난 본능. 점심시간이 되자 예나의 카페는 잠시 한산해졌다.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 민준 씨의 식당으로 향하던 예나의 발걸음이 멈췄다. 식당 문 앞에 아침에 보았던 그 남자들이 서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민준 씨를 에워싸고 험악한 표정으로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있었다. 사장님, 이거 오늘까지 정리 안 하면 우리도 어쩔 수 없어요. 이 골목 다 우리 땅 되는 거 아시죠? 보상금도 드릴 만큼 드렸잖아요. 남자들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었다. 민준 씨는 굳은 얼굴로 그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난 여기 못 나가. 이 식당은 내 평생의 터전이고 우리 딸과의 추억이 담긴 곳이야. 보상금 같은 거 필요 없어. 아, 진짜 이 아저씨가 말귀를 못 알아먹네. 좋게 좋게 말할 때 들으세요. 나중에 후회해도 소용없다고. 남자들 중 한 명이 민준 씨의 어깨를 툭 밀쳤다. 민준 씨가 비틀거리자 예나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다. 그녀는 망설이지 않고 그들에게 다가갔다. 무슨 일입니까? 예나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3년간 잊고 지냈던 특수요원의 날카로운 기운이 담겨 있었다. 남자들은 갑자기 나타난 예나를 보고 잠시 멈칫했다. 그들은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었다. 아이고, 아가씨. 괜히 끼어들었다가 다치지 말고 저리 가세요. 우리 일이 좀 복잡해서 그래요. 예나는 그들의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민준 씨의 옆에 섰다. 이분은 제 단골 손님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골목의 주민이고요. 무슨 일인지 저한테 말씀하시죠. 예나의 단호한 태도에 남자들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다. 그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더니 이내 예나를 위협적으로 둘러쌌다. 이 아줌마 봐라. 지금 우리한테 덤비겠다는 거야? 어디서 본 건 있어가지고. 함부로 나대면 뒤처리하기 힘들 텐데. 예나는 그들의 위협에 조금도 굴하지 않았다. 그녀는 상대방의 시선, 말투, 움직임, 그리고 몸에 배어있는 습관까지 순식간에 분석했다. 3년간 멈춰있던 특수요원의 본능이 다시 살아나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짐짓 웃으며 말했다. 그쪽들은 그냥 재개발 조합 사무실에서 심부름이나 하는 사람들 같은데 그 위세는 조직 폭력배 같네요. 혹시 몰라,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 사회봉사를 시킬 수 있는 분들이 좀 있거든요. 조용히 돌아가는 게 좋을 겁니다. 사회봉사라는 예나의 말에 남자들은 당황했다. 사회봉사는 국정원 요원들이 범죄자들을 압박할 때 쓰는 은어였다. 남자들은 예나가 예사로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다. 그들은 씩씩거리며 민준 씨와 예나를 번갈아 노려보다가 결국 분을 사귀지 못하고 자리를 떠났다. 좋아.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지. 근데 다음에는 이렇게 쉽게 끝나지 않을 거야. 두고 보자고. 그들은 위협적인 말을 남기고 골목을 빠져나갔다. 예나와 민준 씨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고맙네, 예나 씨. 괜히 내 일에 엮여서. 아닙니다, 사장님. 제가 이곳 주민인걸요. 그런데 무슨 일인지 말씀 좀 해주세요. 재개발 조합이라니? 민준 씨는 한숨을 쉬며 예나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털어놓았다. 몇 년 전부터 이 골목에 재개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고, 최근에는 한 개발 회사가 보상금을 앞세워 상인들을 압박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대부분의 상인들은 거액의 보상금을 받고 떠났지만 민준 씨와 몇몇 이웃들은 이곳을 지키고 싶어 했다. 그러자 개발 회사 측에서 불량배들을 동원해 협박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예나는 민준 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분노를 느꼈다. 3년 전 그녀가 국정원을 그만둔 이유도 결국은 이런 정의롭지 못한 현실 때문이었다. 법과 제도의 틈새를 비집고 들어와 사람들을 괴롭히는 악당들. 그녀는 다시금 싸워야 할 때가 왔음을 직감했다. 3. 사라진 희망, 되살아난 그림자. 며칠 후 민준 씨의 식당은 문을 닫았다. 예나가 아침에 들렀을 때 굳게 닫힌 문에는 개인 사정으로 인해 잠시 휴업합니다라는 팻말이 걸려 있었다. 예나의 마음속에 불길한 예감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곧바로 민준 씨의 집으로 달려갔다. 초인종을 여러 번 눌렀지만 아무런 인기척이 없었다. 불안해진 예나는 민준 씨의 딸 김수아에게 전화를 걸었다. 수아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예나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예나 언니, 아빠가 연락이 안 돼요. 어제 저녁에 가게를 닫고 집에 가셨다고 했는데 밤부터 계속 전화가 꺼져 있어요. 집에도 안 계시고. 예나의 머릿속에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재개발 조합의 불량배들이 민준 씨를 납치한 것이 틀림없었다. 그녀는 수아를 진정시키고 말했다. 수아야, 일단 경찰에 신고해. 그리고 나한테 아빠와 관련된 모든 정보, 그 사람들이 언제 찾아왔는지, 뭐라고 말했는지 다 말해줘. 내가 최대한 빨리 해결해 볼게. 예나는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었다. 그녀는 경찰에 신고하는 수아의 안전을 위해 먼저 수아를 자신의 카페로 오게 했다. 그와 동시에 그녀의 머릿속은 3년 전의 특수요원 모드로 전환되었다. 민준 씨를 납치한 목적은 분명했다. 보상금에 동의하지 않는 민준 씨를 협박하여 결국 이 골목에서 쫓아내려는 것. 그리고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그들은 민준 씨에게 물리적인 위해를 가했을 가능성이 높았다. 예나는 수아에게 들은 정보들을 종합하여 사건의 실마리를 찾아갔다. 그녀는 수아가 알려준 납치범들의 차량 번호와 인상착의를 토대로 과거에 함께 일했던 국정원 동료들에게 비공식적인 도움을 요청했다. 3년 동안 연락이 끊겼던 예나의 갑작스러운 연락에 동료들은 의아해했지만 그녀의 진지한 목소리에 모두 기꺼이 협조했다. 예나는 동료들의 도움으로 납치범들의 정보를 알아냈다. 그들은 블랙스톤이라는 작은 사설 경호업체 소속으로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미래개발이라는 회사와 깊은 연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미래개발의 대표는 과거에도 여러 재개발 사업에서 비리를 저질렀던 악명 높은 사업가 강철웅이었다. 그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유명했다. 예나는 강철웅의 과거 행적과 블랙스톤의 움직임을 조사하면서 이 사건이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 조직적인 범죄라는 것을 확신했다. 그녀는 민준 씨를 구하고 그들의 악행을 뿌리 뽑기 위해 직접 나설 결심을 했다. 4. 과거의 흔적을 쫓는 그림자. 예나는 밤늦게까지 강철웅과 블랙스톤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다. 그녀는 컴퓨터 앞에 앉아 몇 시간 동안 쉬지 않고 자료를 뒤졌다. 그녀는 강철웅이 소유한 회사들의 지분 구조, 수상한 자금 흐름, 그리고 그의 개인적인 생활 패턴까지 꼼꼼히 분석했다. 그러던 중 그녀는 강철웅이 최근에 도시 외곽의 한 폐쇄된 물류창고 부지를 매입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서류상으로는 단순한 투자였지만 예나의 직감은 그곳이 납치범들의 은신처일 가능성이 높다고 외치고 있었다. 예나는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었다. 그녀는 수아를 자신의 카페에 남겨두고 밤이 깊어진 시각, 폐쇄된 물류 창고로 향했다. 그녀는 낡은 트렌치 코트 차림에 허리춤에는 과거의 흔적인 녹슬지 않은 소형 총기 한 자루를 숨겨두고 있었다. 3년 만에 다시금 총을 잡은 예나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예전의 날카로움을 되찾고 있었다. 물류 창고는 거대한 덩어리처럼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예나가 창고 주변을 조심스럽게 정찰하자 창고 안쪽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 나오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는 과거의 경험을 되살려 창고 주변의 지형을 살피고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진입로를 계산했다. 그녀는 경비가 허술한 창고 뒤편의 작은 환풍구를 통해 조심스럽게 내부로 침입했다. 창고 내부는 예상대로 어둡고 퀴퀴한 냄새가 났다. 예나가 조용히 벽을 따라 이동하자 한쪽 구석에 있는 컨테이너 박스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컨테이너 박스에 바짝 붙어 내부의 상황을 살폈다. 컨테이너 박스 안에는
민준 씨와 그와 함께 끝까지 재개발에 반대했던 몇몇 이웃들이 의자에 묶여 있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어 보였지만 모두 두려움에 질려 있었다. 그리고 그들 옆에는 어제 민준 씨를 협박했던 남자들이 있었다. 그들은 민준 씨에게 서류 한 뭉치를 내밀며 서명을 강요하고 있었다. 아저씨, 그냥 서명 한 번만 해주시면 돼요. 그럼 이 험한 곳에서 나가실 수 있다고요. 이건 불법이야. 난 서명할 수 없어. 민준 씨의 단호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아이고, 이 늙은이가 진짜. 내가 딸내미한테 가서 협조를 구해야겠네. 그 귀여운 딸 얼굴에 흠집 나면 어쩔 건데요? 그들의 비열한 협박에 민준 씨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예나는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다. 그녀는 총을 꺼내 들고 컨테이너 박스의 문을 향해 걸어갔다. 그녀는 3년 동안 잊고 지냈던 특수요원으로서의 존재감을 되찾았다. 거기까지. 예나의 목소리에 컨테이너 안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다. 남자들은 예나를 보자마자 당황하며 몸을 굳혔다. 너, 아줌마, 여기까지 어떻게 왔어? 너희들 뒤에 있는 미래 개발 강철웅 대표 그리고 블랙스톤 사장까지 모두 내가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그만하고 민준 씨와 이웃분들을 풀어드리죠. 예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남자들은 예나의 말에 더욱 당황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배후까지 알고 있는 예나의 정체에 대해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망설이다가 결국 예나를 공격하기 위해 달려들었다. 마지막 승부 그리고 새로운 시작. 예나의 움직임은 빨랐다. 그녀는 특수요원 시절 익혔던 격투 기술과 총기를 활용하여 남자들을 제압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공격을 피하고 카운터 공격을 날리며 한 명 한 명 쓰러뜨렸다. 그녀의 몸은 3년 동안 쉬고 있었지만 기억은 여전히 생생했고 기술은 녹슬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빛과 어둠이 교차하는 창고 안에서 더욱 빛나고 있었다. 그 순간 컨테이너 박스 뒤쪽에서 새로운 인물이 나타났다. 블랙스톤의 실질적인 행동대장인 최강민이었다. 그는 예나의 옛 동료가 알려준 정보에 포함되어 있던 인물이었다. 그는 예나의 정체를 꿰뚫어보며 비웃었다. 전직 국정원 요원이라더니 실력은 여전하네. 근데 총 들고 이렇게 혼자서 쳐들어온 건 좀 오버한 거 아니야? 내 정체도 이미 다 알고 있어. 최강민, 너 같은 놈들 때문에 내가 은퇴한 거야. 예나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안타까움이 뒤섞여 있었다. 최강민은 과거에도 예나와 여러 차례 마찰을 빚었던 인물이었다. 그들의 대결은 피할 수 없는 운명과 같았다. 두 사람의 대결이 시작되자 창고는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예나와 최강민은 서로의 기술을 잘 알고 있었기에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예나가 우위에 서기 시작했다. 그녀는 최강민의 허점을 파고들어 그를 제압하는 데 성공했다. 예나가 최강민을 제압한 후 그녀는 곧바로 민준 씨와 이웃들을 풀어주었다. 그녀는 그들의 안전을 확인하고 나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여 남자들을 모두 체포했고 민준 씨와 이웃들은 안전하게 보호되었다. 최강민은 체포되면서 예나를 향해 마지막으로 소리쳤다. 후회할 거야, 예나. 넌 모든 걸 망쳤어. 강철웅 대표는 이대로 물러나지 않아. 예나는 그의 말에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강철웅 대표의 모든 범죄 행위를 낱낱이 증언하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이다. 며칠 후 언론에서는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전직 국정원 요원, 재개발 비리, 조직 일망타진, 골목 상인들의 영웅, 정의를 되찾다라는 제목의 기사들이 연일 쏟아져 나왔다. 예나의 이름과 얼굴은 순식간에 온라인 세상에 퍼져나갔다. 하지만 예나는 모든 언론의 인터뷰 요청을 거절했다. 예나의 용기 있는 행동 덕분에 민준 씨와 이웃들은 다시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았다. 재개발 비리 사건이 터지자 강철웅 대표는 구속되었고 골목은 재개발 계획이 무기한 연기되었다. 한 달 후 예나의 카페는 다시 활기를 되찾았다. 아침 일찍 민준 씨가 찾아와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건네주었다. 예나가 고마움의 말을 잊지 못하자 민준 씨는 웃으며 말했다. 예나 씨 덕분에 우리가 다시 웃을 수 있게 되었어. 정말 고맙네. 예나는 민준 씨의 국밥을 한 숟가락 뜨며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비록 다시금 세상의 어두운 면과 마주했지만 이번에는 후회하지 않았다. 그녀는 정의를 위해 나선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확신했다. 그리고 그녀의 손에 들린 국밥 한 그릇에서 그녀는 자신이 지킨 사람들의 소중한 온기를 느낄 수 있었다. 예나의 일상은 다시 평화로워졌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제 더 이상 세상의 불의를 외면하지 않겠다는 새로운 다짐이 자리 잡았다. 그녀는 다시 커피를 내리고 책을 읽었지만 이제 그녀의 삶에는 자신과 이웃들을 지키기 위한 강한 의지가 함께하고 있었다.